시작 전 덕혜옹주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1912년 5월 25일 고종의 막내딸로 덕수궁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25년 3일 일본 학습원으로 강제 연행됐고요. 1931년 5일 대마도 백작과 강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56년 8일 외동딸의 자살, 계속되는 정신병동, 감금생활과 조국의 외면. 그래서 점점 더 미쳐가기 시작하죠. 1962년 1월 1일 37년 동안의 유랑생활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럼 덕혜옹주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두 여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다리던 비였다. 창밖의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납게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둠이 짙어지자 하늘은 더욱 세차게 비를 퍼부었다. 비어있는 병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인은 빗줄기로 흐려진 창밖을 내다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사위가 지죽은 듯이 고요했다. 복도 중앙 간호사실. 흐린 불빛 아래 간호사가 엎드려 졸고 있다. 여인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옆병실로 숨어들었다. 그녀가 침대에 걸터 앉힌 채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인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한쪽에 휘치워두었던 휠체어를 밀고 와 천천히 그녀를 앉혔다. 그녀가 몸을 버둥거렸다. 가만히 계세요. 휠체어를 미는 여인의 손길이 몹시 조심스러웠다. 당번 간호사는 정신을 잃은 듯 자고 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였으니 아마 2시간은 지나야 깨어날 것이다. 흐릿한 불빛이 고인 복도를 빠져나가면서 여인은 휠체어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걸음을 옮기는 사이 여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누가 본다면 그동안 애써온 일이 허사가 될지도 모른다. 여인은 두려웠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와서야 숨을 몰아쉬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찢을 듯이 요란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서둘러 길을 건너야 한다. 여인은 휠체어 위로 우산을 받치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사나운 빗줄기 앞에서는 우산도 무용지물이었다. 여인은 파출소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서 우산을 내던지며 속삭였다. 다 왔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저에게 업히십시오. 공손하게 등을 내밀자 그녀가 망설임 없이 달라붙었다. 여인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빗물이 흘러내려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었다. 가까스로 주위를 살폈다. 파출소 앞에서 취객 2명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출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인은 길을 건넌 후에야 그녀를 내려놓았다. 둘 다 환자복을 입은 데다 키와 덩치가 비슷해 얼핏 보면 쌍둥이 같았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던 자동차 한 대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온몸이 젖어들었다. 여인은 그녀의 손을 꼭 그어쥔 채 자동차 불빛이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둘.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들이 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손짓했다. 그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모든 사물들은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수고했소. 중절모의 사나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인 곁에 서 있던 그녀의 손을 잡고 자동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듯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탕! 탕! 총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여인이 고꾸라졌다. 중절모를 쓴 남자들이 버둥거리는 그녀를 자동차 안으로 다급하게 밀어넣었다. 차는 곧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빠가야로! 뒤에서 총알을 난사하던 그들이 고개를 돌려 여인을 살폈다. 정신병원 환자복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여인은 미동도 없었다. 차가운 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 여전히 사납게 쏟아. 유령의 시간. 1909년 3월 2일 그들은 죽음을 맹세했다. 노브키에프스크에 의병활동을 하던 비밀 결사단체 단지회였다.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은밀하게 그러나 바람처럼 빠르게 떠돌았다. 누구나 그 맹세를 믿고 싶어 했다. 그해 9월 이토가 북만추 시차를 명목으로 러시아 대장 대신 코코프 체프를 만나러 온다는 정보가 흘러들었다. 맹세를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들떴다. 10월 26일 마침내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열차 회담을 마친 이토가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환영 군중 쪽으로 가는 순간 누군가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세 발 다 명중이었다. 이어서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국내 대신 비서관 모리, 만철이, 사나다카 이들이 중경상을 입고 쓰러졌다. 대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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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을 부르짖던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의 이름은 안중근이라 했다. 일본군은 더더욱 더 잔인해졌다. 항일 의병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눈치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들였다. 그렇게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다른 이가 되어 돌아왔다.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거나 죽은 눈빛을 한 채 지냈다. 돌아오지 못하는 자도 태반이었다. 수상한 시절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었다. 일본군 앞잡이라는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자들. 그 중에는 갑수도 끼어 있었다. 그는 혼잡한 세상에서 한자를 꿰차고 싶었다. 일본군 눈에 들기만 하면 자신의 억울하고 비루한 인생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생각만 하면 기운이 펄펄 솟았다. 욕심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용솟음 쳤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 잘만 하면 내 서러운 인생도 끝낼 수 있다. 갑수는 암시를 걸듯 중얼거렸다. 나라가 무너지는 판에 무슨 놈의 독립운동?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 일본군 앞잡이라고 뒤에서는 욕할 망정 앞에선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허승, 그놈만 잡아들이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지. 주재소 순사의 목소리는 더없이 달콤했다. 다른 인생이라. 갑수는 희죽 웃으며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겼다. 최부자 어른 생신이라고 온 동네가 다 술렁거렸다. 늘 줄임배를 움켜쥐고 사는 이들도 오늘만큼은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후덕한 최부자댁 인심이 사람들은 한껏 웃을 것이다. 그깟 음식쯤이야. 바람결에 묻어나는 고소하고 찰진 냄새가 빈속을 휘저었지만 갑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허기쯤은 견딜 수 있었다. 굶주림은 이미 익숙했고 그것은 그를 독하게 만들었다. 부모 없이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그 시간은 세상의 혹독함과 비정함을 가르쳤다. 밥 한 그릇을 빌어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멸시를 견뎌야 하는지
그는 온몸으로 체득. 다른 이에게는 어둡고 음습한 장소였지만 주재소는 그에게 양지 바른 곳이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주고 그나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기름진 밥 한 그릇을 빌어먹느니 굶더라도 주재소에 가서 빌붙는 게 훨씬 뱃속 편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일본 순사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전부터도 그는 몹쓸 놈이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감자 몇 알 훔쳤다고, 마음에 둔 처녀를 훔쳐봤다고, 쥐뿔도 없는 놈이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그뿐인가? 머슴들 모인 투전판에서 돈을 딴 것조차 죄가 됐다. 부모 없는 자는 어디서든 천덕꾸러기요. 몹쓸 놈이었다. 죽는 날까지 그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 주재소 나리가 찾아왔던 날을 갑수는 똑똑히 기억했다. 자네,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자네? 자네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존칭이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갑수는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뭘 돕지요? 내가 일러주는 작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면 되네. 허승이라는 작자야. 아주 악질이거든. 한낱 장돌뱅이로 알았던 허승의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갑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게다가 악질이라니. 자신을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그에게로 옮겨 붙었다. 그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뻤다. 혐의는 명백했다. 장돌뱅이로 행세하고 있지만 실은 반일 의병단체의 끈앞풀이라고 했다. 갑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날 시바스키는 갑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는 걸 잊지 않았다. 1909년은 그런 시대였다. 힘을 가진 자가 득세하는 세상. 권력의 그늘은 생각보다 안 온했고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들은 황실조차 뒤흔들었다. 고종은 한낱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갑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허승의 집에 있는 산등서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매섭게 볼을 핥히었다. 빈속이라 그런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야산 솔숲에서 망을 보며 밤을 새울 요량이었는지 허기를 견뎌내는 것은 힘들었다. 눈앞에 뜨끈한 국밥이 어른거렸다. 허승, 그 작자가 이처럼 환한 대낮에 올 리는 없겠지? 갑수는 휘적휘적 주먹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잔. 뜨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대는 순간 노고남이 적병처럼 에워쌌다. 빈속에 들이부은 막걸리 한 잔에 머릿속이 아찔했다. 갑수는 내친 김에 막걸리 한 추전자를 더 시켰다. 주모가 누나를 뒤룩거리며 술병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술값이나 있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으슈. 내가 몇 배로 갚아줄 테니. 그는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주모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끝으로 거친 욕과 함께 그를 문 밖으로 쫓아냈다. 갑수는 휘청거리며 솔숲까지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취기를 이어내는 것은 힘들었다. 눈이 자꾸 감기는가 싶더니 설핏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겨우 운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주막집에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모든 게 변했다고. 나 같은 인간도 행세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야상을 우렁우렁 울렸다. 그는 허승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느 집과 다름없는, 아니 더 초라해 보이는 초가였다.
그는 허술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큰 기침을 했다. 기척이 없었다. 아무도 없나? 짐작은 했지만 막상 대꾸가 없자 화가 치솟았다. 고요와 정적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닥치는 집어 던졌다. 마당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놀라서 푸드덕거렸다. 허승희처는 이미 어디론가 몸을 피한 것 같았다. 하긴 매일이다시피 찾아와 남편의 거처를 대라고 윽박을 질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가 어제 집어 던졌던 사기 요강 파편이 아직도 마당에 널려 있었다. 애새끼 달고 어디로 간 거야? 갑수는 주인도 없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물들이 여명 아래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서 도망갔던 닭이 눈알이 뒤룩거리며 다시 나타났다. 구구대는 닭을 보자 우라가 더 치밀었다. 마루 한쪽 기둥에 걸려있던 호미를 내던졌다. 날개 축지를 맞은 닭이 공중으로 화다닥 날아올랐다. 장독 뒤로 떨어졌다. 죽지는 않았는지 골골대는 소리가 이어졌다. 갑수는 불을 붙이다 말고 담배를 내던졌다. 그래, 누가 더 질긴지 두고 보자고. 그는 벌떡 일어나 가래침을 사납게 내뱉었다. 당분간 집을 떠나 있게. 그가 보찜을 앞에 두고 말했다. 집은 단출했고 말은 간결했다. 혼자 결정해놓고 뒤늦게 집을 떠나 있으라는 말이 야속했으나 제천댁은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다. 어떠한 말로도 그를 돌려세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단단했다. 만날 날도 기약할 수 없네. 제천댁은 입술을 더 꼭 깨물었다. 인연이 정녕 여기서 끊기는가? 아니다. 제천댁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인연이 그리 가벼울 수 있을까?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눈 세월이 그리 길었는데 어지러운 시절이니 미련 갖지 말라는 뜻인 줄 알면서도 제천댁은 그 속내조차 모른 척하고 싶었다.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평생 못 볼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를 악물어도 소용없었다. 침통하고 차가운 음성을 들으며 제천댁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 나라의 독립이 뭐 그리 중요하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달빛조차 이지러진 밤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겨우 참았다. 표정에도 담지 않았다. 어렵사리 내뱉은 것은 다른 말이었다. 참을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말끝에 울음이 배어들었다. 바람처럼 떠돌다가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기만 한다면 이 자리를 지키리라. 제천댁은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그리 다정할 수가 없었다. 저는 아이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볼에 눈물이 아롱져도 어린 것의 잠은 깊었다. 평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건네기 어려운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구먼. 목소리에서 물기를 느낀 순간 제천댁은 사내를 올려다봤다. 단단한 그의 목 언저리가 외롭게 꿈틀거렸다. 조심하세요. 그 말뿐이었다. 더 입을 열었다가는 통곡이 터져 나오고 참았던 말을 내쏟을 것 같아 두려웠다. 사내는 말이 없었다.
속마음은 엿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그의 발길을 재촉하듯 칼바람이 허술한 방문을 사납게 흔들어댔다. 장승인 듯 서있던 그가 바람처럼 방문을 빠져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제천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제천댁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사는 일이야 두렵지 않았다. 천하게 살아온 몸이 무슨 일을 하든 입에 풀칠이야 못할까. 그녀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아이가 자박자박 걸음을 떼었을 때부터 그는 아이를 보고 하늘에서 보낸 복덩이라고 했다. 복덩이 계집애니 복순이지. 허승의 핏줄이니 허복순이지. 허허. 그 말끝에 터뜨렸던 너털 웃음이 이명처럼 울렸다.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난 여식이 어찌 복덩이일까마는 자는 것에 맑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런 듯도 하였다. 지난 봄엔 궁궐에서도 옹주마마가 태어났다고 했다. 나라님도 황녀의 얼굴을 보고 시름을 잊으신다 했는데 제천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는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고종은 두 팔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고종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고종은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라 눈을 떴다. 선명하지 않은 꿈이 잠자리를 어지럽혔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그때마다 가슴이 서늘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어깨가 시렸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로 통증은 나날이 심해졌다. 형체도 없는 사나운 기운에 휘둘리다 깨어보면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고종은 꿈속에서 보았던 환영이 그녀라는 걸 안다. 무엇이 그리 억울해서였을까?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환영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을 생시인 듯 만져보고 싶지만 고종의 꿈을 찾아오는 건 늘 그림자와 같은 환영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에 옷자락이라도 있는 양 팔을 뻗어 붙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 닿는 건 칼날보다 쓰라린 허공이었다. 매번 두 손이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는 깨어났다. 꿈이었다는 걸 깨닫고 용상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성황후, 푸르스름한 기쁨과 꼿꼿한 눈매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비운의 여인. 황후. 우울하고 한탄스러운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황후. 그의 목소리는 방금 연인을 잃은 사람의 그것처럼 애처로웠다. 갈 곳 몰라 갈팡질팡하는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어두운 방안을 맴돌았다. 정을망을 견뎌내는 일이 죽음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왜 일찍 알려주지 않았소? 고종은 그녀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해 청량리 홍릉에 안장했다. 왕실 국고를 탕진하다시피 하면서 홍릉 행차를 위해 전용 철도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럴수록 그의 가슴속 회화는 더욱 단단하게 응어리질 뿐이었다. 미동도 하지 않았건만 그의 서러운 심사를 알기라도 하듯 촛불이 흔들렸다. 그 틈에 그의 그림자가 한 번 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그대의 고운 손을 쓰다듬어 볼 수는 없는 것이오. 그대의 두 볼에 피어난 그 웃음꽃을 볼 수도 없는 것이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오. 그대는 지금 차디찬 홍릉에 누워있는 게 틀림없구려.
그는 간절한 바람과 체념 사이에서 휘청거렸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여태도 인정할 수 없었다. 세월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육신은 늙었고 나이는 60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건 그녀뿐이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던 건 고종을 진정으로 염려했던 단 한 사람이었다. 고종은 황후의 유언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켜내고 싶었소. 고개를 숙여서라도 지켜내고 싶었지. 그래, 당신은 지켜낼 수 없었지만 이곳만은 지켜내고자 했지. 그런데도 살얼음 위를 혼자 걷는 것처럼 자꾸만 춥고 두렵소. 자꾸만 몸이 움츠려드니 어찌해야 좋겠소. 그대가 사무치게 보고 싶구려.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순종에게 이미 왕의 자리를 물려준 신세였다. 모든 게 부질없게만 여겨졌다. 해가 거듭될수록 황후에 대한 그리움만 커졌다. 그녀가 부른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자고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요. 저 아이 때문이요. 고종은 고개를 들어 경운궁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 조선 왕가의 마지막 핏줄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어린 것의 운명이 너무나 가여웠다. 망국의 옹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고종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이자국이 생겼다. 어느덧 축시를 알리는 종이 가느다랗게 울렸다. 힘을 잃은 황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져 얼어있던 바람결이 해실해실 풀어졌다. 아물아물 피어나는 아지랑이가 아니라도 봄이 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세상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워도 자연은 그 스스로의 근면함으로 계절을 풀어냈다. 시커멓게 겨울을 난 나뭇가지가 새순을 피워내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환희였다. 그러나 보드라움 속에는 아직도 찬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부는가? 커피를 마시던 고종이 창문으로 흘러든 햇살을 보며 시종에게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시종은 조금 전 옷깃에 묻혀온 바깥 공기를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아기가 춥겠구려. 고종은 창 쪽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햇살은 부드러웠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위태로워 보였다. 시종은 창밖을 응시하는 고종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늘진 용하는 우르럭이 황송할 지경이었다. 요즘 들어 고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찾았다. 시종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시커먼 찬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배야, 찻잔을 치우라 할까요?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 위안받을 때도 있느니라. 입에 대지 않으면 하루해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구나. 고종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프랑스제 찻잔은 요염한 여인처럼 매혹적이었지만 깊은 맛은 없었다. 시종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고종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 어떤 순간에도 용 안에는 수심이 그득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고종은 커피를 찾았다. 각성 물질이 들어있어 잠을 쫓고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그것이 시종은 염려스러웠다. 단 것을 좋아하는 고종을 위해 일부러 감주를 올리도록 일러두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눈에 띄는 것은 커피뿐이었다. 데라우치 총독은 언제든 다 하였소. 오늘 들 것으로 아옵니다. 오늘 들면 반드시 그 말을 해야겠소. 고종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배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시종의 염려는 깊었다. 하늘이 짐에게 준 선물을 지키려는 것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리움이 비어져 나왔다. 시종은 고종의 눈가에 들이운 그늘을 보았다. 기울어지는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남은 것은 말라 비틀어진 마음뿐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고자 하는 바람,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터라 시종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그 아이를 늘 내 곁에 두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종의 마음은 온통 옹주를 염려하고 자해하는 심정으로 가득했다. 고종은 옹주를 위해 준명당에 유치원을 설치했다. 하루 종일 눈앞에 두고 보기 위해서였다. 옹주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고종은 안절부절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닫는 중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주어도 옹주를 아끼는 마음에 비하면 부족하기만 했다. 어린 옹주에게 과하다 싶은 사인교를 내린 것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만 있다면 옹주만을 위한 아늑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옹주는 그의 남은 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아프면 함께 아팠고 옹주가 기쁘면 함께 기뻤다. 고종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지켜주고 싶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감내할 작정이요. 시종은 더욱 몸을 굽혔다. 어떠한 분부든 받들겠나이다. 오, 저기 오는 곳이 옹주 아니오? 고종의 용안에 화색이 돌았다. 시종은 얼른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사인교에서 내려선 옹주가 가벼운 걸음으로 함령전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러옵니다, 폐하. 시종은 서둘러 문 쪽으로 다가갔다. 드십시오, 옹주마마. 시종은 허리를 깊이 굽혀 예를 갖추고 옆으로 비켜 섰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옹주가 의젓하게 목례를 하더니 고종을 향해 뛰듯이 걸었다. 사락사락 움직일 때마다 비단호 스치는 소리가 미풍의 순결처럼 새어나왔다. 아빠마마!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다가드는 옹주를 보고 고종의 용안이 환해졌다. 오, 우리 아기 유치원에 다녀오느냐? 예, 아바마마.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고? 장문을 하였습니다. 장문이라? 예, 시를 지었습니다. 벌써 시를 지었단 말이냐? 우리 아기는 못하는 것이었구나. 하하하. 넓은 이마, 쌍꺼풀 짓는 둥구스름한 얼굴까지 옹주는 그야말로 고종을 쏙 빼닮았다. 우리 아기 그리 영특하니 무엇으로 상을 줄꼬? 고종은 용체를 굽혀서 검고 부드러운 머리칼을 만졌다. 쫑쫑 따머린 머리끝이 제비불이 댕기가 고왔다. 업어주시어요. 옹주의 눈에 어리광이 그득했다. 그러자꾸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꾸중도 없이 고종은 옹주를 업었다. 옹주의 따스한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고종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직 황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였다. 고종은 그것도 자신의 무능함인 탓인 것만 같았다. 아빠마마, 난 아빠마마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다오. 등 뒤에 어린 것이 목을 꼭 부여잡고 종알종알 떠드는 것을 들으며 고종은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용단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데라우치 총독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계획에도 없던 연애라니. 준명당이라면 유치원을 개설한 곳이 아니던가?
연애 장소를 전해 들었을 때부터 그는 찜찜하고 석연찮은 기분이었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준명당 앞에서 복장을 다시 매만졌다. 언제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제복이었다. 대일본 제국의 표상. 제복에 달린 금장이 햇살에 번뜩였다. 그는 의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꿍꿍이가 무엇이든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서 오시오, 총독. 고종은 손수 문 앞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데라우치는 심중을 굳혔다. 그는 내색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폐하,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총독을 기쁘게 해주려고 아이들 잔치에 초대했소. 어찌 갑자기 재롱잔치를 연다 하십니까? 그가 꿰뚫어보는 시선으로 고종을 바라보았다. 잔치를 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오? 가끔씩 살펴보니 하는 짓들이 하도 어여뻐서 총독과 함께 즐기려는 게지요. 고종은 말끝에 총독의 손을 덥석 잡았다. 데라우치는 깜짝 놀랐다.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셌던 탓이다. 뜨뜻한 고종의 손이 끈적한 촉수처럼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데라우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고종은 그를 미리 마련 청색 벨벳 덮개와 팔걸이의 곡선이 매끄러웠다. 데라우치는 속으로 의자수를 헤아렸다. 고작 10개 남짓. 참석자가 10명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그건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특별한 의중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사다코를 바라보았다. 연유를 묻는 듯한 그의 눈길에 일본인 교사 교구치 사다코가 어깨를 으쓱했다. 데라우치는 슬그머니 화가 치솟았다. 대체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것일까? 그는 아이들의 옷차림을 살피면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곧이어 풍금소리에 맞춰 고관의 딸들이 재롱 어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깜찍한 꼭두각시 춤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순서에 맞지 않아 서툰 것도 미소를 자아냈다. 데라우치는 고종을 곁눈질로 살폈다. 고종은 유치원 아이들의 재롱에 흠뻑 빠진 듯 아이들보다 더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계략을 꾸민 얼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하하하, 어린 것들이 제법 잘하지 않소? 총독도 자제가 있을 터이니 더욱 귀엽게 보일 것이요. 데라우치는 마음이 불편했다. 총독이 대한제국을 위해 애쓰는 것 같아 잠시나마 아이들 재롱이나 보면서 술이나 한잔 나누자는 것이요. 고종이 손수 데라우치의 잔에 인삼주를 따랐다. 데라우치는 자세를 낮추어 공손하게 잔을 받았다. 총독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내온 술이요. 감사합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쌉쌀한 인삼향이 퍼졌다. 고종은 데라우치가 군인 출신 총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관들은 남들 앞에서 호탕한 채 하길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인삼주가 독약이라도 되는 듯 한 모금 마신 다음 그대로 내려놓았다. 고종은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다. 오늘 총독을 모시고 어린 것들의 재롱을 보니 술맛이 절로 나는구려. 그런데 총독께선 그다지 흥이 나지 않는가 보. 술잔이 여태 그대로인 걸 보니 말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종이 다시 술잔을 들자 데라우치가 마지못해 함께 들었다. 총독의 술잔이 비자 고종이 재빨리 시종에게 눈짓을 했다. 총독의 잔은 비기가 무섭게 다시 채워졌다. 다음은 우리 옹주가 노래를 한다오. 취기가 오른다 싶을 즈음 옹주가 사뿐사뿐 걸어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에 익은 일본 동요였다. 데라우치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고종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고종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정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는 것인지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어쩌면 숨겨놓은 의중 따윈 없는지도 모른다. 총독은 고종의 휘청거리는 몸짓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 가면 되겠지. 총독은 취기가 점점 올랐다. 과연 옹주님은 노래도 잘하십니다. 데라우치가 호의적인 말을 흘리자 고종이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아, 그렇지요. 총독의 여식도 그렇게 어여쁘겠지요? 황송합니다만 미천한 여식과 어찌 비교할 수가. 데라우치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웃음이 점점 해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종이 갑자기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다. 사다코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몇몇 고관들이 황망하다는 듯 고개를 외로 돌렸다. 고종은 좌우로 둘러보며 껄껄 웃었다. 하하, 괜찮소.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 그러오. 총독이 우리 옹주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얼굴도 익히게 할 겸 마련한 자리요. 고종은 옹주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다. 어떠하오? 우리 옹주가. 용포를 휘날리며 몇 바퀴 빙그르르 돌던 고종이 쓰러지듯 자리에 앉으며 데라우치의 눈을 응시했다. 혹시 이것이. 데라우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옹주님이 영특하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곱기까지 하십니다. 고맙소. 고종이 데라우치의 손을 세게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데라우치가 마지못해 따라 웃었다. 한일 병합 이후 황족을 일본인화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황족이 늘어나는 게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다. 옹주를 황족에 올리는 문제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총독, 바쁠 텐데 이렇게 연회에 참석해 주어 정말 고맙구려. 고종은 다시 한번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았다. 폐하,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식을 키우는 자인이 이런 자리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버이의 입장으로 생각해 하게 될 거라는 고종의 계산이 있었다. 그런 후에는 옹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거라고 짐작했다. 부디 총독에게서 그런 부성을 끌어낼 수 있기를. 이 아이만은 은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고종은 간절했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떠난 이은 역시 그의 뜻은 아니었다. 공부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그것은 분명 볼모였다. 눈에 밟히는 은이 그리워 사진이라도 보기를 청했는데 일본에서 날아온 사진은 고종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조선의 태자가 일본식 군사훈련에 참가해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고종은 더더욱 옹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러지는 이 휘라했다. 100번 옳은 말이었다. 시해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고종은 늘 불안했다. 고립무원이라 하였던가.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바람에도 귀가 있다는 궁중에서 첩자를 가려내는 일은 불가했다. 마음을 둘 수 없는 측근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고종은 무관시종을 떠올렸다. 가장 가까우니 이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지 그런 걸지도 모른다. 고종은 난망해하는 데라우치에게 또 술을 권했다. 그리고 불어 탄식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옹주 커가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이라오. 오늘 더없이 총독이 믿음직하구려. 이미 취기가 오른 총독의 귓가에
고종의 목소리가 웅웅댔다. 옹주야, 이리 와서 총독께 인사 올리거라. 고종의 부름에 옹주가 나비처럼 사뿐사뿐 다가와 총독 앞에 섰다. 옹주는 맑고 검은 눈동자로 총독을 빤히 바라보았다. 총독은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모양이구나. 총독이 엉거주춤 일어서려 할 때 옹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또래 여자아이답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인사였다. 데라우치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차렸다. 옹주님께서 참 의젓하고 영민하신 듯합니다. 데라우치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허, 그리 보아주니 고마합소. 고종이 옹주를 무릎 위에 앉히며 덩달아 웃었다. 그렇게 연애는 끝이 났다. 데라우치를 배웅하는 순간까지도 고종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보내고 난 후 고종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이제 패는 총독에게 넘어갔다. 고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데라우치는 준명당을 나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당했구나. 고관들 앞에서 옹주를 인정하고 말았어. 조만간 황적에 올려달라는 상신이 들어오면 회피할 명분이 없겠구나. 천하의 데라우치가 늙고 힘없는 퇴양제에게 발목을 잡히다니. 그는 자주 마마,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처소의 나인이 방정맞게 입을 올리자 양귀인의 미간이 잔뜩 좁아졌다. 무슨 소문을 듣고 그러느냐? 어제 폐하께서 데라우치 총독 앞에서 춤을 추셨다옵니다. 이런 망측한 어느 한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다급하게 따라온 상궁이 혼이 빠지도록 나인을 호통쳤다. 소인은 들은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온데. 나인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말꼬리를 흐렸다. 냉그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상궁의 호통에 나인은 혼비백산하여 사라졌다. 상궁이 머리를 조아리며 양귀인의 안색을 살폈다. 저 아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마마. 상궁은 어쩔 줄 몰라하며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거라. 양귀인은 신기가 불편했다. 소문이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말이 떠돌아다닌단 말인가. 어찌 귀하신 옥체가 일본 총독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말인가. 준명당에서 그리하셨다옵니다. 상궁의 목소리를 들으며 양귀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필시 깊은 연유가 있을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행했을 그 춤사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양귀인은 떨리는 손으로 먹먹한 가슴께를 지그시 눌렀다. 분명 옹주마마 때문이었을 것이다. 준명당에서 연애를 연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리라. 그런 수군거림이 한동안 유령처럼 궁궐 안을 떠돌 걸 생각하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상념의 늪에서 양귀인을 끌어올렸다.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옹주가 보였다. 마마, 어인일로. 어머니, 함께 부용정에 가보아요. 옹주가 해맑게 웃으며 양귀인을 마주봤다. 날이 풀리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으신 게로군요. 네,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약과를 좀 챙길까요? 아니에요. 옹주가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양귀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부드러운 손. 양귀인은 황공한 마음으로 그 손을 마주 잡았다.
무엇이 이리 부드러울 것이며 무엇이 이리 따스할 것인가. 천지의 단 하나 마마의 존귀한 손만 그러하리라. 어머니, 떨잠이 참 예뻐요. 양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옹주가 불쑥 입을 열었다. 떨잠을 바라보는 옹주의 눈빛에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이 차올랐다. 양귀인은 손을 빼내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나비떨잠이 파르르 떨렸다. 나비 모양 장식판에 산호, 진주, 공작석을 물리고 주위에 가는 은사 용수철로 둘러 그 위에 나비, 벌, 새, 꽃 등의 작은 장식을 올린 장식물. 옹주는 그것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빼드리리까? 아니에요, 어머니께 잘 어울려요. 뒷꽂이도요. 옹주의 여리고 흰손이 양귀인의 머리채를 살며시 매만졌다. 마마가 배필을 만나시면 더 귀하고 좋은 보석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배필이라고요? 옹주가 수줍은 듯 배시시 웃었다. 양귀인은 옹주의 부드럽고 여린 볼을 소중하게 감쌌다. 이토록 어여쁜 일을 내가 낳았구나. 어서 성장하여 속 깊고 듬직한 배필을 만나시기를. 어수선한 세상에는 무엇이든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은 법이다. 복잡한 머릿속을 털어내듯 양귀인이 옹주의 손을 잡았다. 마마, 이제 부용정에 가볼까요? 네, 봄날이라 참 좋을 것 같아요. 옹주의 티없는 웃음이 꽃처럼 환했다. 양귀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옹주의 걸음걸이도 경쾌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옹주가 발걸음을 멈추고 양귀인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하십니까? 저는 왜 이름이 없나요? 아빠마마께서도 저를 그냥 아기라고만 부르시니. 양귀인의 가슴에 깊은 통증이 번졌다. 마마,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심사숙고하느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총명하다고는 하나 어린아이였다. 옹주는 양귀인의 가슴을 철렁하게 해놓고 그 말 한마디에 배시시 웃었다. 그러나 양귀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산자락이 동쪽을 향해 디귿자 모양으로 우묵하게 조성돼 가운데 부용정이 있었다. 양귀인은 옹주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올 때마다 시름을 덜곤 했다. 봄이 되자 연못 가듯 부드러운 물결이 찰랑거렸다. 마마, 얼음이 녹으니 물살도 부드럽습니다. 양귀인이 옹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물살을 헤집고 노니는 물고기도 더욱 자유로워 보여요. 옹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렇지요. 묶여있지 않은 것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지요.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솟았다 사라졌다. 그 위로 동심원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옹주의 시선이 연못에 머물렀다. 그 눈길이 전에 없이 깊었다. 부용정은 네모진 호 안에 장대석을 쌓고 한가운데 동그란 섬을 만들어 소나무를 심은 정자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인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나들이 길에 황제가 일러주었던 게 생각났다. 하늘과 땅의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를 구현하는 소우주라는 뜻이요. 그러니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자상하게 일러주던 그 음성이 곁에 서인 듯 생생하게 들려왔다. 문득 용안을 마주한 지가 오래됐다는 생각에 양귀인은 쓸쓸해졌다.
부용정에서 보이는 주암루의 실록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주암루로 오르는 계단 어수문 양옆으로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노란 산수유가 하늘거렸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새삼 흔들리는 배 같은 나라 신세가 서글펐다. 어수 물고기야 물. 물고기는 신료를 가리키고 물은 왕을 가리킨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살 수 없듯이 신료들도 왕의 뜻 안에서 활약하라는 의미다. 왕만이 드나들 수 있는 저 어수문을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두어 개혁 정치를 이끌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 곳에서 일본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연 적도 있었으니 내가 이럴진데. 양귀인은 오늘따라 그리운 용안을 떨쳐내느라 머리를 지그시 눌렀다. 그러나 통증은 여전히 심했다. 양귀인은 옹주를 돌아보았다. 옹주는 철이 든 아이처럼 음전하게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양귀인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마마, 뭘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 재차 물었을 때야 옹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데라우치 총독은 나쁜 사람인가요? 양귀인은 예기치 않은 말에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마마,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만치 물러나 있던 유모가 옹주를 타이르듯 낮게 말했다. 며칠 전 아바마마께서. 옹주가 말을 하다 말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도톰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차마 할 수 없는 말. 양귀인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나돌던 우울하고 난망한 소문. 하지만 양귀인의 옹주의 두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며 웃어보았다. 마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섞지를 말라 하였습니다. 궁중을 떠도는 소문 따위엔 개념치 마소서. 옹주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소문이 아니어요. 마음에 그늘을 만드는 일은 잊으십시오. 양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영친왕 전하는 왜 일본으로 가셨나요? 데라우치 총독이. 원망이 가득 담긴 옹주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반짝거렸다. 총명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양귀인은 자신도 모르게 옹주의 입을 막았다. 가슴이 벌떡거렸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데 누가 듣기라도 한다면. 양귀인은 정색을 하고 옹주의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마,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존귀하신 분께서 하실 말이 아니옵니다. 하잘것없는 말들을 견디는 게 궁안의 생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사옵니다. 유모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옹주는 더 묻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유모가 한편이 되어 정색을 하니 더는 물을 수가 없었다.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옹주는 긴 한숨을 끝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양귀인이 옹주를 끌어안았다. 머리채의 떨잠이 불안한 듯이 파르르 떨렸다.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곁을 훑고 지나갔다. 여기까지 1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잠을 깨우려고 낭독을 한 게 아닌데 제가 하면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연습을 하고 온 건데도 이러네요.
강아지는, 언년이는 옆에서 초반에 짖지, 나는 집중해야 되지.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곤히 잠들길 바라는데 우리 멍멍이 3마리가 코를 고는 소리가 여기에 그대로 녹음이 돼갖고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깨웠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아, 어떻게 하지? 제 연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탓이기도 해요. 아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뭐 칼을 들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이 책은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잠을 곤히 편하게 주무시라고 만든 영상이었는데 그 반대로 웃겨버린 것 같아요. 주제를 바꿔야겠어요. 잠을 깨우는 낭독. 심심하실 때 듣기. 이런 걸로요. 여러분, 여하튼 잠을 깨셨던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잠에 드신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레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